네, 저는 해외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우리가 책을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 미국 주식 투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에 가장 많은 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국의 경제 구조 첫 번째는 미국은 글로벌 소비 왕국이에요. 전체 전 세계 경제의 GDP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이 미국으로 몰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25%, 이제 G2라고 하는 중국이 16%, 일본 4%, 일본 6%, 독일 4%, 인도 3% 이렇게 돼 있고요. 구성을 보면은 미국 전체 GDP의 68%가 민간 소비예요. 여기 이제 소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제 그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글로벌 이 소비 왕국이 된 것은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는 미국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달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국이 계속 적자를 봐주는 거예요. 물건 사면서 그 돈들을 계속해서 해외에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달러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소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외부 경제의 충격에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다른 외풍들이 불어도 국내 소비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의 천국이에요. 스타트업 기업들의 천국. 미국은 전체 유니콘 기업, 유니콘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 가치가 10억 불,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스타트업인데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되는 그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48%를 배출하고 있는 그런 그 국가이고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시장의 특징은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임팩트 투자 펀드, 또 멘토링, 패스트 트랙, 특허 처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의 메카라고 부르는 곳이 전통적으로 실리콘밸리가 있죠.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는 명성 그대로 독보적인 스타트업의 중심지입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근원이고, 또 클라우드,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모두 실리콘밸리에 있고, 미국이 기술적으로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도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태동이 된 CAD/CAM,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또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기술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거기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뉴욕에도 있어요. 뉴욕은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데, 뉴욕 광역도시권 기준으로 170억 달러의 펀딩을 받았고, 또 2019년 기준으로 883건 이상의 벤처 캐피탈 투자가 이루어졌고,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뉴욕에 있는 주요 기업들, 또 업태,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A도 또 있습니다. LA는 LA의 실리콘비치는 기술 벤처 기업이 밀집한 LA 해안 지역에 있는데, 스냅이라든지 틴더라든지 또 넷플릭스 등 50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다 이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있는 거죠.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면 단연 애플입니다. 애플.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죽었다 살아난 기업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한때 최고의 기업이었다가 뒤로 좀 쳐졌다가 다시 4차 산업을 등에 업고 올라온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사우디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입니다. 아람코. 그다음에 요 빼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구글, 알파벳, 메타, 텐센트는 그 중국계 되겠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그 워런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그 다음에 테슬라. 그러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 이 상위 10개 기업의 7개가 미국이에요.
미국. 이건 뭐 우리가 저기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 기업들을 이제 몇 명을 보면은 첫 번째 애플이 있죠. 애플은 뭐 설명을 더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에는 이제 OS, 그러니까 즉 컴퓨터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지만, 최근에는 뭐 클라우드, 또 컨텐츠 쪽으로 다 저기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물류 시스템입니다. 물류 시스템. 최근에 이제 아마존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가가지고 AWS 쪽으로 나가서 굉장히 저기 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축통화국의 위험이에요. 위험. 위험이 아닙니다. 위엄.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축통화국은 세뇨리지 팩트라고 하는 이 화폐 주조이익이 있단 말입니다. 화폐 주조이익은 내가 필요할 때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다든지 무역수지 흑자가 나지 않더라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서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축통화국의 그 위험을 가지고 2007년, 2008년 사이에 나타났던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네가 일으킨 위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돈을 막 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만 살아났어요.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이 경제 침체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날 때쯤 되니까 코로나가 온 거죠.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도 어느 나라 경제가 가장 빨리 돌아섰느냐? 미국입니다. 미국은 또 막대한 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죽지 않고 살려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기축통화국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이 통화량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미국의 주식시장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미국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방제도, 연방준비제도, 여기 이제 본원 통화의 동향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2008년이니까 여기 금융위기가 생길 때입니다. 이때 미국의 본원 통화는 얼마였냐? 1조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동안 계속해서 달러를 풀어왔어요. 달러를. 그래서 2018년에 보면은 4조 4,480억 달러까지 약 4조 5천억 달러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 한 3배 반 정도를 더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단기간에, 그쵸? 2020년부터 2021, 2022년 요 사이에, 여기 이제 9조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풀었던 거에 2배를 더 푸른 거예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단순히 탁 풀어놓은 거죠. 여기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은 미국의 어떤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외환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눈을 감아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럽중앙은행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미국이 자기네도 어려우니까 유럽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유럽도 막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막 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꼽살이 껴서 돈을 좀 많이 풀었다가 애를 먹고 있는 데가 바로 일본이죠. 일본이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걸 하겠다고 해서 아베노믹스는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막대하게 돈을 풀어서 미국처럼 돈을 풀어서 엔화를 약하게 가져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서 돈을 벌면은 그걸 가지고 경제를 돌리려고 하는 트리클 다운, 이 낙수 효과를 보겠다는 건데 돈 푼 것만큼 GDP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도 오랫동안 기축통화를 운용해왔던 그 국가들이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실 때 항상 요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요거를 스케일이에요. 일봉이냐, 주봉이냐, 월봉이냐 하는 건데 장기 추세를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월봉을 만들어 놨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저기 서프라임 모기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외 투자하시려면 이제 역사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휘청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보세요. 미국은 거의 그냥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올라가는 이게 다 기축통화국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시장은 경제 지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뭐 주별로 나오는 것도 있고 월별로 나오는 것도 있고 분기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이자율이죠. 지금 이제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저기 그 매파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그 이 빡빡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쓰고 있어요. 물론 또 그 경제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은 또 이게 완화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사이에 계속 저금리를 유지해 왔던 것을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 완화도 이제 거둬들이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하는 거죠. 자, 미국의 그 금리 정책이 결정이 되면 다른 나라들이 거의 다 동조화됩니다. 만약에 미국의 저기 그 상황하고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런 상황을 이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이제 아주 크게 괴리를 보이게 되면 그러면 돈의 움직임이 미국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그럼 돈이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외화가 부족해서 외환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그래야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입니다.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농업이 바탕인 나라예요. 남부에 가면 아직까지도 밀, 또 면화, 이런 저기 농사들을 엄청 크게 짓습니다. 근데 여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계절적인 변동성도 심하고. 그러니까 저기 그 농사 짓는 사람들까지 같이 다 지표에 넣어버리면 지표의 이 플럭쉐이션, 저기 변동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집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농업하는 사람들 빼고, 그러니까 제조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신규 고용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중요하죠. 미국의 통화 정책을 하는데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물가. 두 번째는 이제 실업률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실업률이 낮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금리를 좀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저기 생각보다 저기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금리를 못 올리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 근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구재 주문이에요. 내구재 주문. 내구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 이상 사용하는 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제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민간 항공기나 국방 부분의 발주량은 수치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 내구재 수주에 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제조업의 원활한 제조업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그 지표이기 때문에 매달 발표되는 내구재 주문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이고, 공장이 잘 돌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임금도 잘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GDP. 미국은 이제 한 분기의 GDP도 보면은 예비치, 속보치, 확정치 이렇게 저기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분기에 저기 이 GDP를 할 때도 세 번에 나눠 가지고 저기 발표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온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기죠. 속보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올라가겠구나. 하지만 이제 그게 정확하게 그냥 굳어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 이제 소비라든지 기업 투자, 정부 구매, 순수출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건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 지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변동성이 큰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뭐 식료품이라든지 그걸 또 걷어내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따로 내기도 합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되겠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이제 PPI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CPI, 요걸 이제 PPI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CPI에서 마이너스 PPI 이렇게 해보면 요건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기업들이 체감하는 물가 이렇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기업의 마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판매하는 거고 만들어내는 원가가 되니까 그래서 CPI하고 PPI가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기업들의 마진이 쥐어짜는 걸 스퀴즈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퀴즈가 마진 스퀴즈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것이고 CPI는 올라갔는데 PPI가 그만큼 안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속보치로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매달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그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를 내보면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중요하겠죠. 미국은 소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도 나오게 되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ISM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공급 관리자 협회라고 해요. 공급 관리자 협회. 이 ISM 지수는 50개 주 전체에서 20개 산업에 있는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매월 발표가 되는데 이 지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수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되면 그러면 부진해집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기준점들이 있어요. 기준점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위에 있느냐, 50 아래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 판매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미국에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있고, 신규 주택 판매가 있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새로 아파트를 분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리고 하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 주택이 먼저 팔립니다. 매매가 될 때. 그죠? 기존 주택이 먼저 매매가 되고 기존 주택에서 부족하면 그러면 이제 신규로 지어 가지고 신규 주택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의 선행 지표가 되는 것은 바로 기존 주택 판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 많이 팔린다, 기존 주택이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또 주택을 지어야 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신규로 그 주택을 짓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건설회사라든지 건축과 관련되는 그런 자재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린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또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제 이름이 소비자 신뢰 지수지만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 동향 지수도 되고 또 소비자들이 앞으로 소비를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여기 이제 언제 발표되는지 시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특히 경제 지표 발표 일정들 저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을 좀 볼 텐데, 미국 주식 시장은 이제 장내 시장으로는 뉴욕 증권거래소, 아멕스가 있고, 장외 시장은 나스닥, 그다음에 OTCBB, 핑크시트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또 장외 시장이 또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첫 시간에 나스닥은 사실 거래소 시장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근데 지금 용어들을 막 섞어서 쓰고 있으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의 거래소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 전산 거래를 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뉴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뉴스나 이게
그림으로 보셨겠지만 거기 플로어에 사람들이 이제 그 자켓을 입고 막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자켓이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색깔별로, 그다음에 여기 그 가슴에 붙이고 있는 번호 이런 것들이 다 되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 거래소도 있는 거죠. 자, 미국 그 이 주요 지수들 보면은 이 지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수가 전체의 움직임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의 움직임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우 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우 지수의 정식 명칭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입니다. 지난 18세기 말에 처음에 돼서 편입종은 30개로 고정되어 있다. 30개로.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S&P 500은 500개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맞다. 그렇죠?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여기서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포트폴리오 운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고 포트폴리오 운용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S&P 500 지수가 더 좋다. 이게 시가총액식이기 때문에 이건 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본편 저는 주식자 처음인데 기본편에 보시면 자세하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있죠.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고 시가총액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들을 가지고 보면 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또 지수 중에 하나가 S&P 500 지수인데 요거는 다우 지수하고는 달리 시가총액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한 지수가 하나 지수가 있겠는데 러셀 지수가 있습니다. 이 러셀 지수는 중소형주들을 모아놓은 그런 지수예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소형주, 그러니까 그 거래소 시장 내에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을 알고 싶은 분들은 러셀 지수를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주식 그 주문하는 거는 뭐 일단 환전하는 거죠. 그죠? 그때 반드시 환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원화로 주문을 하고 그 이후에 환전을 통해 가지고 그냥 돈을 빼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원칙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먼저 환전하고 그죠? 어찌 보면 또 환전 비용을 또 아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스프레드가 낮을 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환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건 이제 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실시간 환전하는 경우. 네. 여기 그 환전하는 화면에 가셔가지고 US 달러, 그다음에 저기 그 적용 환율, 그 적용 환율하고 기준 환율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이제 살 때는 내가 환전을 해서 내가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차이를 이제 BDS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차이를 환전 수수료로 내는 겁니다. 환전 수수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여행 하실 때 내가 돈 바꿔서 나갔으면 다 쓰고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와서 또 다시 원화로 환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속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시간 같은 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별 환율들도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원화 주문 서비스가 있잖아요. 굳이 환전하지 않아도 저기 그냥 주문을 해서 체결을 시키면 그러면 나중에 저기 내가 얼마에 샀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을 130달러 샀다라고 하면은 130달러에 대한 환율을 저기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그런 저기 이 서비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거래 시간입니다. 거래 시간. 어느 시장이든지 몇 시에 열리고 몇 시에 끝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글로백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뭐 24시간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기 거래 시간 확인하는 게 좋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머 타임이 있어요. 서머 타임이. 그래서 여기 시간이 서머 타임이 적용되게 되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1시간씩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왜 서머 타임을 적용하느냐? 나라가 넓잖아요. 그죠? 나라가 넓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서머 타임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나라도 별로 넓지도 않은데
한때 서머타임을 한 두 차례 걸쳐서 했다 없었다 했다 없었다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서머타임을 적용할 때 적용하지 않을 때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고 여기 적어놨죠.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는 1시간씩 땡기고 그죠? 여기 북반구니까 이제 이때 지나면 겨울이 되니까 뒤로 늦추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남반구는 반대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거래가 가능한 시장은 NISE, 아멕스, 나스닥, OTCBB 그다음에 지역거래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핑크 시트라고 하는 데는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합니다. 저도 이제 책 쓰면서 한번 이 바이러스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해외 사이트에 이 요즘에 사이버 전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러시아 쪽 해커들이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보안, 그렇죠? 보안 철저히 하셔가지고 접속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문 방법은 예약 주문하는 경우가 있고 실시간 주문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증거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다 100%예요. 돈이 다 있어야지 거래가 가능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주문 종류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리밋 오더는 지정가 주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켓 오더는 시장가 주문이고 LOC는 종가가 지정한 가격과 동일하거나 유리한 가격일 때 체결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MOC는 종가에 최대한 접근해서 체결시키는 시장가 주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취소 정정 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가격 제한 폭이 없어요. 상한가 제한 폭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서킷 브레이커스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20% 이상 올라가고 20% 이상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걸리지 않죠. 20% 이상 떨어질 때 이때 시장을 스탑 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결제일은 T 플러스 3일이에요. 우리는 T 플러스 2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는 4일 결제 제도를 택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일이 우리나라하고 서로 다르니까 오류가 없으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수수료는 이제 각각 다르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세금 SECP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지만 미국 주식으로부터 수익을 내면 250만 원까지 수익 금액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25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세율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양도소득세를 어디다 내야 되나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과세 주체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이익 나고 손실 나고 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상세를 시키는 거예요. 상세를 시켜서 네트로.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애플을 가지고 500만 원 벌고 테슬라를 가지고 200만 원 손실 보고 뭐 아마존으로 100만 원 이익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실현시켜야 됩니다. 내 계좌에는 손해가 나는데 평가 손실로 남아 있게 되면 그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 팔고 쭉 하면은 이제 연간적이 이제 합산 금액이 수익이 250만 원 넘어갔을 때 그때 250만 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고요. 250만 원을 초과한 그 부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게 돼 있다. 양도소득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는 15%. 이것도 이제 원천징수하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절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익 난 거, 손해 난 거 같이 팔아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가족관 증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부인한테 아니면 아이들한테 비과세 증여 한도가 있단 말입니다. 증여하게 되면 증여받은 그 금액이 이제 매입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아도 이 수익이 안 나고 수익이 난 것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족간 증여해서 해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또 ETF의 천국입니다. ETF 천국. ETF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거래가 많이 되니까 잘 아시게 되겠고요. ETF는 펀드지만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ETF 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저기 이 인덱스를 추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테마라든지 쪽으로 갈 수 있는 핵심 위성 전략이 있고, 플러그인 플레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테마들, 또 새롭게 나오는 저기 업종 뭡니까 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사실 메타버스가 뭐가 될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럴 때는 ETF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저기 주도주가 나오면 ETF를 팔고 주도주로 넘어가는 이런 전략을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사용해 볼 필요가 많겠다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ETF는 스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IVV. 이거 이제 어느 저기 운용사에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스파이는 S&P 500을 추정하고 있고, IVV, 그렇죠? 스파이에서 시가총액 2위, 이것도 마찬 S&P 500이고, 그 다음에 VIT, 그 다음에 VOO, 그렇죠? 그 다음에 QQQ는 이제 저기 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고 있는 건데, 이 QQQ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 뭐 3배짜리, 곡버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ETF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또 배당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식 투자에 저기 이 수익 원천은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이 있는데, 요거 저기 미국 주식을 가지고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보죠. 미국의 배당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TR 코드 있습니다. 2650을 열어보시면 그 배당 관련된 종목들 정보가 나와요. 여기 이제 배당 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기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배당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분기가 있고, 여기 보면 또 월도 있어요. 월은 매월 배당을 주는 겁니다. 매월, 월 배당. 그래서 내가 뭐 매월 배당을 저기 원하시는 분들은 월 배당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월 배당이면 원래 주던 배당을 12분의 1로 해서 그래서 분할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던 거 곱하기 12번을 주는 게 아니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배당을 저기 10% 줬다. 라고 하면 10 나누기 12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나눠서 주는 것이지, 10%를 곱하기 12번을 주게 되면 회사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당주 순이라든지 베스트 배당주 이런 것도 이제 다 저기 HTS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 정보 찾는 것도 보면은 뭐 야후 파이낸스나 구글 파이낸스, ETF 트렌드 이런 건 저기 많이들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야후 잘 안 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야후 많이 봅니다. 구글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CNN, 블룸버그 다 되게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사이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각의 화면 보는 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도 저기 배당을 표시해 달라라고 하면 배당 표시한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제표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적 발표들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여기 저기 지표 발표 일정들 있잖아요. 굳이 여기서 안 보셔도 되는 거죠. HTS 다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소 사이트도 가보시면 되는데, 정해져 있는 NIS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데 말고 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OTCBB라든지 핑크시트라든지 이런 데 가실 때는 뭐 저기 우리 바이러스를 프로텍팅 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 반드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러시아 쪽 저기 바이러스를 바로 저기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SEC도 가보시면 뭐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미국 주식시장을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오시면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책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